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닥 잘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고1 때까지만 해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고2, 고3 돼서 갑자기 확 성장하는 애들을 봐요. 그런 애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인터뷰해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올바른 방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못한 이유가 있을 거야. 컨디션이 안 좋거나 고민거리가 있거나 내가 이거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 너 태도가 글러먹었어. 근데 부정적인 얘기 하라고 그랬어, 안 하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답답하잖아요. 그럼 제 자신을 때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에듀플렉스 이승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든 패밀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의 그 공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요정 이승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학군지에서 정말로 수백 명, 수천 명의 그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보셨고요. 네네. 실제로 지금 고등 자녀가 있으시고 맞습니다. 교육 전문가신데요. 예.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후배 아빠로서 이런 게 진짜 궁금해요. 초등 때 죽기 살기로 강조했지만 고등 와서 보니까 네. 이거 별로 안 중요하더라. 힘 좀 네네. 빼라 이런 게 네. 있으시고 막상 고등 와 보니까 어. 이거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네. 측면으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북의 강남 대치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네. 한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났죠. 보면은 이제 어릴 적에 뭐 영어 유치원 다녔다, 선행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시 하는 게 있어요. 개념 공부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 다 뗐다. 혹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고등학교 뭐 수능 영어를 몇 등급 받았다.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그 검사 같은 거 해보면 또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저희가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딱 던져봐요. 너 인수분해가 뭐니? 2차 방정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정의를 물어봐요. 몰라요. 선행 다 뛰었다고 하는 애들이요? 했는데 몰라요. 애들 뭐라는 줄 알아? 문제 주면 제가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제대로 된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처음부터 개념 공부 다 시킵니다. 2차 방정식이 뭔지, 2차에서 2차라는 게 뭔지를 애들 몰라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 때 힘주지 말라고 하는 게 선행학습이에요. 죽도록 하는 선행학습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학습은 빠르기가 아니라 깊이예요. 꼭 이런 말씀 드리면은 네. 빠르고 깊게 가고 싶어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성공하는 애들이 한 명 있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습니다. 근데 그 1%에 있는 학생들을 보고 나머지 99%가 다 따라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독서예요. 독서 의외죠. 의외일 거예요, 아마.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교육 전문가분들이 독서 시켜라, 꼭 시켜라 얘기해요. 저도 어디 가서 독서 얘기합니다. 문해력 얘기하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혀라라고 얘기하는데 책만 많이 읽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권 끝내자. 루틴. 네. 그냥 뭐 1년에 100권 읽기 챌린지. 이런 걸로 끝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책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국어가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온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얘 어릴 적에 독서량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독서량은 별로 없었다. 그 몇 권 읽었는데 한 50권밖에 안 읽었대. 50권 갖고 이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50권을 여러 번 읽었대. 여러 번.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세 번 볼 때랑 다르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르고 네. 포인트가 다르고 똑같아. 그러니까 애가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대요. 그 50권이 무슨 책? 50권이 그 고전. 좀 생각할 수 있는 책. 네. 그 학생의 레벨에 맞는 초등용 고전, 중등용 고전 이런 걸 읽혔다는 거.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고 그거에 대해서 글 쓰고 말할 수 있는 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해요. 한 권을 읽더라도 아이한테 질문을 좀 던지시면 좋아요. 읽어보니까 어떤 장면이 기억나?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님들은 그 책 내용을 대부분 아는 책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 답을 하나 안 하나 못 하나 이거를 포인트로 잡고 막 물어보고 대화를 하려고 한단 너 말이에요. 뭐 읽었냐?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들어주시면 그게 진짜 독서다. 세 번째는요.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을 거라는 착각. 중학교 올라갔는데 막 평균 95점 막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볼 때 잘하네. 되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학교 다닐 때 80점도 겨우 받았는데 우리 애가 90점 넘었어. 잘하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학교에 한 반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30명이 채 안 돼요. 25명 중에 평균 90점 넘는 애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많을 것 같아요. 대충 한번 퍼센트니까 맞춰보세요. 7명, 8명 하고. 그 정도 돼요. 3분의 1이 90점 넘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잖아요? 30%인 거예요. 그럼 9등급제로 치면 상위 30%면
3등급, 4등급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 놀라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니? 너 고민 있어?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볼 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서 1, 2등급 받는 아이들 보면 중학교 때 거의 만점 수준을 받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을 받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그다음 반면에 좀 힘줘서 할 거. 네. 학습하고는 살짝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 조절력 하고 회복 탄력성. 이게 한 세트예요. 마음의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면, 그러니까 고학년이 되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시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잖아요. 막 그러면 자그마한 자극에도 막 폭발해버려요. 감정이 조절되면 실패했었더라도 빨리 딛고 일어나는 거죠. 그게 회복 탄력성. 그렇죠. 주식 같은 거 안 하시나요? 하시나요? 추세선이 이렇게 갔다가 성장 곡선을 그린다는 거는 주식이 계속 쭉 갑니까? 위로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죠. 저점이 올라가면 상승세라 하지. 우상향이라 하죠. 똑같아요. 애들 성적도 똑같습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조정받고. 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요. 네. 떨어졌을 때 또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 실망하면 안 되고 예전의 저점과 지금의 저점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의 저점보다 지금 저점이 괜찮아? 그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게 첫 번째. 마음의 근육. 여기에 조금 더 하나 더 나아가면 그 학군제 계시는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후회하는 말씀 중에, 그리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아이의 믿고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주는 어른 한 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정말 괜찮은 어른 한 명. 저는 부모님이 제일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게 살짝 어려워요. 피가 섞이면 어려워요. 이게 감정이 들어가더라고요. 피가 섞이면 주먹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괜찮은 어른 한 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세 번째가 결국엔 이거예요. 자기주도성.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항상 부모님들이 고등학교가 되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왔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얘가 공부할 수 있게끔 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전혀 내가 힘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끌려다녔는데 야, 너 해봐 그러면 하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 왜 그거 있잖아요. 코끼리 어릴 적에 아기 코끼리 발 묶어놓고 어디 조그만 쇠말뚝에다가 묶어놓고 가만히 두면 처음에 좀 당겨보다가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학습적 무기력. 그리고 지 몸집이 커졌는데 땡길 생각도 안 해. 그 힘이 있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끌려다닌 아이들이 고등학교 돼서 이제 부모님이 야,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못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애가 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볼 걸.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이런 약간 좀 안타까운. 원장님, 진짜 네. 자기주도 학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초등, 중등 학부모님들이 네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꼽아주시고, 네. 의외로 이런 활동이 아이를 스스로 공부하게 만든다라는 측면으로 네네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좀 말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네. 야간 자율학습 해보신 적 있어요? 야자요? 했었어요. 제대로 하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딱 한 명 떠올라요. 야간 자율학습,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이었거든. 취지는 좋았어.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육에는 항상 두 주체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은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학습자, 네. 이렇게 있죠. 그 교수자와 학습자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게 교육이에요. 네. 자기주도 학습은 교육의 하나의 방식이죠.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 같은 경우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어떤 위치예요? 수직적인 위치였잖아요. 네. 자기주도 학습은 이런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자기주도 학습의 올바른 정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때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교수자가 없어졌어요. 교수자가 카메라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네네네네. 공부하라는 거 혼자 해봐라. 이게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하는 거야. 이건 그냥 독학이에요. 자기주도 학습과 독학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분 못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자가 망한 거예요. 한 명은 되죠. 걔는 어디 있어도 될 어디 가나 되는 애. 걔가 1%에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얘를 보고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99%는 다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의 99%는 교수자가 옆에서 관심을 가져줘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가장 큰 오해. 이것만 해결돼도 부모님들이 상당 부분은 우리 아이의 자기조성을 키울 수 있어요. 네네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들 어떻게 하냐. 야, 내가 어디서 듣고 왔는데 너랑 수평적으로 야 내가 너 눈높이도 맞춰줄게. 야 계획 세운다. 내 계획을 막 엄마가 세워줘. 채점도 해줘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해주고요. 다 따뜻한 말도 다 애를 조종하기 위한 따뜻한 말. 그러면 애들이 기분 좋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고 하시면 저는 한 50%는 성공한다고 첫 봐요. 단추는 잘 끼는 거다. 완전 잘 낀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하는 것만 좋아. 그런데 감시와 지시가 아니라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라. 좋은 말인 건 알겠거든요. 어. 어떤 예시가 있으실까요? 어. 왜냐면 이런 거 딱 들으면은 네네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나 감시 안 해. 난 믿어줘.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못 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거 일단 이거 감시야. 감시 그리고 지시. 예.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예. 시작이에요. 첫 단추를 완전 잘못 낀 거죠. 예. 두 번째는 오늘 계획 이거다. 이거 하는 거야. 했어 안 했어. 이런 단답형의 질문들 있잖아요. 폐쇄적 질문들. 네.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안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끄는 부모의 말, 피드백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러니까 청유형이나 아니면 오픈형 질문들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어떤 걸 할 계획이야? 또 아이가 저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머님은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죠. 불만족스럽다.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대로 수용. 저학년 때일수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얘기했는데 엄마가 되게 화를 내네? 얼핏부터 안 좋은 액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뭘 해도 지지해주고 다 그렇게 하래. 공부는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엄마 나 오늘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그래 나도 너의 계획을 응원해. 지지해. 좋아. 한번 해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어나가셔야죠.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닥 잘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고1 때까지만 해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고2, 고3 돼서 갑자기 확 성장하는 애들을 봐요. 그런 애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인터뷰해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푸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잘 못해도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제가 성적을 잘 못 받아왔어도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나무라지 않고 필요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물어봤지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없는 아이들이 옛날 아주 옛날 조선시대 얘기를 보면 과거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다 17, 18, 19세예요. 10세면 약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두면 그 나이 정도가 되면 자기가 학업적으로 뭔가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좀 더 빨리 꺼내보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끄집어내다가 애가 정작 꺼내야 될 시기에 못 꺼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라. 최상위권 학생들만 알고 있는 황금 비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최상위권 아이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얘네들 어디서 이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그냥 얘기해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배울 거는 어느 정도 좀 배운 것 같고요. 그거를 좀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꽤 많아요. 야간자율학습에서 그 성공한 1% 있죠. 네. 걔는 그게 딱 탑재된 거예요. 내 공부해야지. 내 공부 할 시간이야. 그래서 다른 애들 뭐 학원 가고 막 이럴 때 나는 그냥 내 공부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거를 학과 습의 황금비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최상위권 아이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어려워하면 뭐만 생각해요? 학만 생각합니다. 습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는요 습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중학교가 되면 이게 습이 필요하네. 고등학교 되면 습이 더 많이 필요하네. 이걸 느낍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걸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공부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공부 그릇이에요. 자, 초등학교 때는 음료수로 치면 주스 정도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아이 공부 그릇인데 자꾸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냥 계속 배웁니다. 학을 해요. 학원에서도 배우고 과외에서도 배우고 인간고로도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막 계속 배워요. 계속 배우기만 해요. 어떻게 해요? 넘쳐요. 이거 배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초등학교의 습은 양도 적고 이것도 그렇게 마시기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쑥 마십니다. 이렇게. 원샷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습이에요. 네. 학과 습의 비율.
거의 1대1이에요. 음. 붙는 시간과 먹는 시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공부 그렇지 커졌어요. 중학교가 됐어요. 네. 중학교가 되면 음료수가 바뀌어요. 중학교에서 또 배워요. 자,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학원에서 배우고요. 인강으로 배우고 계속 학학학학학학학 어떻게 돼요? 와, 넘쳤어요. 또 넘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습습습습습습습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먹었으니까. 네네네. 제가 먹을까요? 이번에는 네. 원샷 해야 됩니다. 아, 원샷이요? 이게 습에 대한 어려움을 느껴봐야 돼. 학은 쉬워. 학은 붙는 건 쉬워. 이게 습이에요, 습. 야, 응원해주세요. 야, 네. 습에 대한 중요성. 어때요, 네. 지금 좀? 일단 벅찼어요. 벅차죠? 습이 어려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습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어떻게 돼요? 그릇이 또. 또 커져요.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네. 그릇이 또 커졌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수업은 어때요? 그 수업은 너무 힘들어요. 네. 야, 이거 또 배웁니다. 배워요. 또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넘칩니다. 넘치도록 배우기 전에 네, 어떻게 돼요? 네. 습습습 해줘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한 번에. 와. 습에 대한 어려움이 이겁니다, 바로. 이거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학과습의 황금비 알려드릴게요. 초등학교는 1대1, 1대1. 중학교는 1대2. 그러니까 인강 1시간 들었으면 2시간 혼자 공부해라. 그렇죠. 고등학교는 1대3. 제가 부모님한테 한번 과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그 아이의 일주일 스케줄을 한번 쫙 보세요. 우리 아이가 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인가? 그거를 내 걸로 습을 만드는 시간을 내가 확보했나? 우리 아이가 일주일에 수학학원을 4시간을 가. 그러면 초등학교는 4시간을 확보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고등학교 아이들은 좀 힘들겠네요 하셨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초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시간 전략을 배우는 시간은 주말로 몰아요. 왜냐면 주말에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월, 화, 수, 목, 금은 내 공부 시간을 쫙 깔고요. 주말에 한 7, 8시간 배워요. 그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죠. 네. 정말로 딱 그 말씀이 떠올라요. 부모님의 적절하고 지혜로운 피드백과 멘토링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 가장 네. 효과적인 피드백, 멘토링 방법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피드백과 그 멘토링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거를 피드백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어떤 부분을 피드백해야 돼?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많기 때문에 제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성적을 올리는 공식을 가지고 왔어요. 공식이 있어요. 공부 공식이라고 있어요. 네. 간단합니다. 네 개예요. 학습 시간. 네. 일단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네. 두 번째가 전략.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세 번째가 올바른 방법, 실행이 있고요. 네 번째가 성찰이에요. 돌아봐야 돼요. 성찰. 네. 이 네 개가 곱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곱하기의 성질 아시죠? 곱하기의 성질 중에 대표인 게 뭐예요? 하나가 0이면 그 아무것도 결과값은 0이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면 이 네 개들을 다 변화를 조금 다 시켜주셔야 돼요. 학습 시간부터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학습 시간. 시간은 재능을 뛰어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을 하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12년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들 대충 다 더해보면 한 3만 시간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3개 분야의 전문가는 되어 있어야죠.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이제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학생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마련해 놓고 있어서 공부 시간을 일단 확보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략이에요. 똑같은 3, 4시간이어도 어디에 좀 더 힘을 주고 맞아요. 어디에 힘을 빼고 언제 할 거고 이거를 정해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공부를 다 못하니까 다 잘해야지 이러면 하나도 잘 못합니다. 내가 국영수를 다 못해. 근데 그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전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다시 얘기하면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곳에서는 뭐 6개월 이상 되는 장기 전략 계획, 그 다음에 뭐 4주에서 8주 정도 되는 계획, 그 다음에 주간 계획, 1일 계획,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기간별로 또 쪼개놔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느 시점에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될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실천이에요. 공부 시간도 확보했고 전략도 있어. 근데 실천 안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할 때 우리 아이들의 의지를 너무 믿어요. 너의 태도와 의지가 문제지 네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가 않아요. 정말 절박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의지보다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화 시켜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핸드폰. 휴대폰. 핸드폰 일단 다 제출해요. 1일 플래너를 써서 점검하게 돼 있어요. 학교 수업을 좀 이렇게 복습을 하는 노트를 작성하게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을 잘 듣게 하는 장치거든요. 그쵸. 되게 복습 노트. 되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거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 직접 작성한 거. 발표해서. 이런 노트를 일단 학생들한테 주고 요걸 이걸 좀 채워봐라. 오늘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역사, 뭐 국어, 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죠. 그 정리한 거를 이제 거꾸로 물어봐요. 얼마나 잘 이해하고 뭐 외워야 될 거 있으면 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실천을 하게 만들 땐 의지보다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아이 탓하지 마라. 환경을 만들지 못한 우리의 탓을 하자. 마지막이 성찰입니다. 맨 앞에 제가 1만 시간의 법칙 네,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 이후에 나온 책이 또 있어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가가 달라요. 네. 그 책의 내용은 야, 1만 시간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효과 없다. 같은 거를 다르게 계속 해보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메시지예요. 혹시 조기축구 하시나요? 저는 조기축구를 한 20년 정도 했었거든요. 실력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사실 20년 동안 하셨으면 거의 프로축구 2군 정도는 가셔야 되는. 그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아무도 피드백을 안 해줘요. 조기축구는 피드백을 안 해줍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공부를 했는데 한 번에 사이클 돌잖아요. 한 번의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 시험이거든요. 한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나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부터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시험 치르고 시험 본 걸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고 학교 시험 분석을 안 하고 앞에 있는 걸 돌아보지 않고 바로 앞으로. 바로 또 가면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시험이 한 사이클 끝나죠? 그러면 돌아봐요. 목표는 적절했니?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은 우리가 잘 세운 거 맞을까? 그거를 우리는 올바르게 실천한 거야? 과정은 괜찮았어? 이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학교 시험 경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략을 재수정해보자.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 돼야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원장님, 저도 사실 피드백 잘한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 네. 최근에 아이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어서 사실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네. 피드백 한다고 하면은 아. 솔직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다 네, 네. 잔소리거나 어떤 좋은 의도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이와 멀어지는 일들이 많을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피드백이 정말 정상적으로 피드백으로 작용하고 아이에게 상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드백은 일단 기본적인 성질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뭔가 자꾸 바꿔주고 싶으니까 피드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나 방법까지 부정적으로 가잖아요.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드백은 할 수 있는데 내용은 긍정적이어야 된다. 방법도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거를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갔으면 네.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하는 3가지 원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good to great.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피드백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좋은 걸로 봐야 된다. 배드를 굿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좋아, 잘하고 있어. 너 수준에선 그게 최선이야. 굿, 좋아. 근데 더 훌륭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는 out to i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부모 기준이거나 선생님 기준이거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좋다라고 하는 정의한. 기준을 그렇게 정의한 것을 아이한테 대보고 그 기준에 충족했으면 잘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익숙한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외부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눈치를 봐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피드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적 기준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한마디 질문을 던져주거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너가 봐도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모습이야? 이런 질문이라던가. 엄마, 나는 내가 이거 수학했을 때 프리노트를 여기다가 쓴 거는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나 이거 잘했어 라고 하는 거를 아이 스스로가 표현하고 말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그게 되게 좋은 피드백이다. 마지막 3번째 원칙은 forward to backward예요. 무슨 개념이냐면 결과를 낼 때까지 그 과정들을 쭉 보면 그 결과를 내기 위한 사람이 있어요. who,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과정, how, 방법을 통해서 what, 결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who와 how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피드백할 때 결과 보고 피드백 하려고 하죠. 그죠. 마지막 걸 보고. 네. 시험 잘 봤네 못 봤네 이거 피드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더 잘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네. 그러면 이 떨어진 거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과정에 집중해요. 올바른 과정에 대해서 건드려줘야 돼요. 이게 백워드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는 게 포워드, 거꾸로 가는 게 백워드. 너가 기대한 게 70점이었니? 한번 물어봐. 아니, 난 80점을 원했어.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가 10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 공부했던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볼까? 이 과정에 대한 피드백들을 하려고 해야 돼. 자, 근데 과정을 올바른 방법이 뭔지 알아. 끝나면 오답 정리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얘가 안 했어. 그럼 이걸 피드백하고 싶은 거야, 이제.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싶잖아요. 좋아. 그럴 수 있어. 못할 수 있어. 그러면 뭘 보라고요? 백워드? 후의 상태를 보라고. 이 아이가 올바른 방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못한 이유가 있을 거야. 컨디션이 안 좋거나 고민거리가 있거나 내가 이거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 그럼 어디를 봐라? 그 전 단계. 또 하나. 아이의 존재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 태도가 글러먹었어. 근데 부정적인 얘기 하라고 그랬어? 안 하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답답하잖아요. 그럼 제 자신을 때릴까요? 약간 비슷해요. 진짜요? 나를 돌아보라고요. 피드백하는 사람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본인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백워드의 끝이에요. 내 상태가 좋을 때 아이를 피드백하려고 그때는 피드백 시기를 늦춰야 돼요. 안 그러면 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도 부모님도 그러면 그냥 파국이에요. 파국. 그냥 가정이 파국납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피드백은 아이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고 아이와 함께 나아가기 위한 언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네.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한마디만 기억하셔라 측면으로 키워드 하나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 배가 좀 살살 아파. 그러면 내가 뭐 잘못 먹었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배가 또 괜찮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살다가 또 어느 또 어디 배가 아프면 이제 어딜 가요? 병원 가죠. 병원을 가요. 그럼 병원 가면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진단을 해요. 공부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어려워하고 힘든 이유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애가 공부를 좀 못하네, 하기 싫어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학원 소개받거나, 뭐 인강, 1년치 프리패스 딱 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처방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단계를 뛰어넘고 처방을 해버려요. 공부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인데 그냥 남들이 좋다고 이거 해라 그러면 다 그냥 그걸 따라간다? 우리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아이들 진단을 스캔을 쫙 해요. 되게 정밀 진단합니다. 문항도 많아요. 한 400문항 정도 돼요. 그 정도 돼야 아이들 좀 입체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또 가든 패밀리를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 검사를 좀 유료로 원래 하는데 저희가 무료로 좀 해볼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일단 진단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거를 그냥 짐작만 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승우 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무료 진단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